그때 한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절대 없습니다. 2023년 겨울, 엔비디아는 CEO도 AI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 이사회 핵심 인물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며 회사는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전 세계 병원들이 하나둘 손을 놓는 희귀하고 치명적인 병. 그 순간 젠슨 황 CEO는 마지막 희망으로 대한민국을 떠올립니다. 그는 곧바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진은 다시는 없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2년 뒤 완치된 그 인물은 본사에 복귀했고 젠슨 황은 한국의 한 치킨집에서 맥주잔을 들며 말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몰랐던 감동 실화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기업 삼성, 현대의 위상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대인배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릭 슐레징거입니다. 엔비디아 이사회 멤버이자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 11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는 제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서류를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혈액형이 RHну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금혈액. 전 세계에서 50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가진 혈액형. 그리고 그것은 제게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큰 병원, 더 많은 의사, 더 정밀한 검사.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빴습니다.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기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98% 이상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는 저희도 처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캘리포니아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고 의학은 저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젠슨 황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찾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주 동안 우리는 전 세계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보스턴, 뉴욕, 런던, 취리히. 이름만 들어도 아는 병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생존율이 2% 미만입니다. 어떤 곳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료 기록을 본 순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제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무거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젠슨이었습니다. 에릭, 나야.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어딘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했어. 삼성.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섰어. 병원팀을 구성한대.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가능성.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젠슨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안에 준비할게. 버텨줘. 에릭.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베개가 젖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희망 때문이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 받으려고 합니다. 그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기술은 좋지만 이런 케이스는.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죽을 바에야 마지막 가능성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개인 전용기였고 의료진이 동행했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고 저는 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 중에 몇 번이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은 마치 14일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특수 차량으로 옮겨졌고 그 차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왔고 저는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한국말로 빠르게 이야기했고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줬습니다. 누군가는 링거를 꽂았고 누군가는 심장 박동을 확인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고 복도를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의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더 깨끗했고 조명이 부드러웠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모니터 화면들이 보였고 제 심장 박동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슐레징거 씨, 저는 김준호입니다. 이곳 이식외과 팀장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반응을 알아챘는지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조금 풀렸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면역연구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첫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차트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슐레징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 들었던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떠올랐고 이곳에서 처음 듣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다르게 들리는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을 때 창밖이 환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말로 뭐라고 말했고 제가 못 알아듣자 미소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김준호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사들과 함께였습니다. 서너 명이었고 모두 태블릿이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슐레징거 씨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면역학과 박현진 교수님입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의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면역 프로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거부 반응 패턴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병원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당신의 유전체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김준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600여 케이스의 복합 면역 이상 데이터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박현진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의사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선 20%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더 돌리면 올라갈 겁니다. 20%. 미국에서 들었던 2%보다는 높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피를 뽑고 초음파를 찍고 심전도를 확인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의료진이 들어왔고 그들은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을 보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젠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릭.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의사들한테 들었어. 가능성이 있대.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 젠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병원에 연락했대. 최고의 팀을 구성하라고. 비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생명이 돈보다 먼저였습니다. 며칠 후 김준호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372번의 가상 수술을 돌렸고 성공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3차원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고 장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면역세포가 신장을 공격하기 전에 특정 약물을 투여하면 반응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식을 완료하는 겁니다. 박현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면역세포를 배양해서 실제로 테스트했습니다. 약물 조합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공률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45%. 그 숫자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를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준호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고 그곳엔 빛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겨울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매일 들어와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복도를 걷다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를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를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수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준 기회를 저는 반드시 붙잡을 것이었습니다. 수술 이틀 전 김준호 씨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슐레징거 씨, 최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타임라인이 가득했습니다. 수술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장 이식, 그 다음 면역 조절 치료입니다. 예상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입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16시간. 그 시간 동안 제 몸은 수술대 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도인은 제가 맡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박현진 교수와 면역팀 5명이 참여합니다. 총 21명의 의료진이 투입됩니다. 21명. 저 한 명을 위해 21명이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거부 반응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한 타이밍에 약물을 투여하지만 당신의 면역세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수술 중에 봐야 합니다. 김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젠슨이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에릭,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살아날 거야. 젠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꼭 살아서 나와.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간호사가 들어와 저를 깨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이동했습니다. 복도, 천장의 조명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말로 뭐라고 속삭였고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수술대가 보였고 주변에는 수많은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으세요. 마취과 의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술실 천장의 둥근 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꺼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죽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슴 전체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났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 투여. 지금 당장.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목소리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부 반응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김준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예측치 확인. 3단계 약물 투여 시작. 박현진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여 완료. 반응 확인 중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면역세포 활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 모니터링. 신장 기능 확인. 혈류 정상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 시간 초과했습니다. 13시간째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끝까지 간다. 김준호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어떤 순간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박동 불규칙합니다. 제세동기 준비. 잠깐. 대기. 자가 회복 중입니다. 심박수 안정화됐습니다.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계속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얼마나 더 지났을까요? 저는 더 이상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증과 목소리와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면역 수치 최종 확인. 정상 범위 진입했습니다. 수술 종료합니다. 시간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4시간 40분입니다. 수술실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박현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천장에 조명이 희미했고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 전체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당겼습니다. 간호사가 제 눈을 확인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잠시 후 김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슐레징거 씨, 들리세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부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살아남으세요. 그는 일어나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전쟁을 이겨낸 심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 열이 올랐습니다. 체온계는 39도를 가리켰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도 더웠고 덮어도 춥고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하고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이 빨라졌고 다른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씨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호 씨는 다른 의사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니터 앞에 서서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면역세포 수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거부 반응입니다. 김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방 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박현진 교수님께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제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슐레징거 씨, 들리십니까? 김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거부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박현진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걸어 들어와 곧바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예상했던 패턴과 다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면역세포가 신장만이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세포주기 제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박현진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그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열은 계속 올랐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로운 약물이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통해 들어오는 액체는 차가웠고 팔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치료는 4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젊은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중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토, 어지러움, 환각 등입니다.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어지러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고 토하려 해도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렸고 땀이 이불을 적셨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었고 입술에 물을 묻혀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쯤 환각이 시작됐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고 벽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습니다. 누군가 제 침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슐레징거 씨,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김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면역세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지만 제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이 있었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오후쯤 젠슨이 왔습니다. 그는 유리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중환자실이라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유리에 대고 입 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힘내. 저는 손을 들어 보이려 했지만 팔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젠슨은 고개를 끄덕이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통증도, 열도,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현진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슐레징거 씨, 들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싸우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균형을 찾고 있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팽창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흘째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덜 무거웠습니다. 열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7도 5입니다. 그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김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준호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버텨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틀 전 가족분들께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그리고 당신의 몸이 선택한 겁니다. 그날 오후 처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빨대를 입술에 갖다 댔고 저는 천천히 빨아들였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행동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젠슨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가운을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에릭,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젠슨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너를 살렸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올린 건 한국의 의료진이었고, 한국의 기술이었고,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도시에게, 이 나라에게, 저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음을 지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4월의 어느 아침, 처음으로 창문 너머 햇살을 제대로 봤습니다. 따스한 빛이 병실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그렸고 먼지가 그 안에서 천천히 흘러다녔습니다.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쟀습니다. 그녀는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녀의 한국말을 이제는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 억양과 리듬이 익숙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간호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약물 반응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들이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신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부 반응 억제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선들이 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김준호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활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오늘부터 재활을 시작할 거예요. 그녀는 침대 난간을 내렸습니다. 먼저 앉아볼까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에 힘을 주자 근육이 떨렸습니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고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좋아요. 천천히요. 수진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조금 더 해봅시다. 다음 날,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진 씨와 간호사가 양옆에서 저를 붙잡았고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한 걸음만 가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고 체중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울 것 같았습니다. 3달 만에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실 안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창문까지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앞 도로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5월로 접어들면서 검사 결과들이 계속 좋아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60%까지 회복됐고 면역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예측이 맞았습니다. 박현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어요. 이식된 장기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의학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성공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박현진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병원 간 협력, 인공지능 기반 치료, 실시간 데이터 분석.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당신을 살렸어요. 어느 날 오후, 젠슨이 정의선 회장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슐레징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진이 구한 겁니다. 저는 그저 연결해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젠슨이 말했습니다. 에릭, 오늘 영상 통화 하나 해야 해.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2딸이었습니다. 아빠. 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 속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젠슨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젠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정의선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면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5월 말, 저는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천천히 따라왔고 간호사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 끝에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네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살렸습니다. 6월 초, 신장 기능이 70%까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당신의 회복력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회복력이 아니라 이곳 의료진의 헌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는 간호사들, 일주일에 3번씩 재활을 도와주는 수진 씨,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의사들. 그들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실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밤 풍경을 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자주 보던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제 옆에 섰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완전히 회복하셔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녀는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7월의 열기가 병실 창문을 두드릴 무렵 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을 벗어나는 날 간호사들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석 달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들이 한국말로 말했고 저도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새 병실은 더 밝았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침대도 일반 침대였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과 강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한국 풍경이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일 거예요. 나중에 회복하시면 여행 가보세요. 저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 풍경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재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진 씨는 태블릿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근력, 체력, 회복 속도를 분석해서 매일 조금씩 강도를 높입니다. 화면에는 운동 동작들과 시간, 횟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복하도록 설계됐어요. 첫날은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돌리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수진 씨가 제 동작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추가됐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있는 계단이었고 처음에는 5개만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7개 해봅시다. 이틀마다 계단 개수가 늘었습니다. 10개, 15개, 20개. 한 달 후에는 한 층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8월 초, 김준호 씨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75%까지 회복됐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면역 수치도 완벽합니다. 몸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저는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75%. 정상인의 75%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맙시다.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보호자 없이 걷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원에는 나무들이 있었고, 벤치가 있었고,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산책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젠슨이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이 나라, 나를 살렸다. 그 문장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씩 썼습니다. 영어로 쓰고 그 밑에 한국말로도 썼습니다. 수진 씨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8월 중순,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2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차로 왔고, 저는 병실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 큰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아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과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딸들은 연못에 물고기를 보며 신기해했고, 아내는 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참 좋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병원 같지 않아. 한국 병원들은 다 이래요.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가족들을 안내해 주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편안해야 빨리 회복한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딸들은 한국 음식 이야기를 했고, 아내는 서울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좀 더 있을 수 있어?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날부터 가족들은 근처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병실을 정리해 주었고, 딸들은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병원 밖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병원 주변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여기가 삼성동이에요. 서울에서도 발전된 지역이죠.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카페와 식당이 즐비했고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좀 걸어볼까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인도는 평평했고 신호등은 정확했습니다. 모든 게 질서 있었습니다. 한 블록을 걷고, 두 블록을 걷고, 세 블록을 걸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회복됐네요.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 가장 빨리 회복하신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슐레징거 씨가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국 커피 어때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도시가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9월 말 마지막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준호 씨와 박현진 교수가 함께 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박현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됐어요. 거부 반응 위험도 최소화됐고요. 김준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식 환자 중에서도 최상위 회복 사례입니다. 의학 저널에 논문을 쓸 예정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병실에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가져온 한식이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맛있다.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게 됐어. 저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담백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 저를 살린 음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차가웠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첫눈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도시를 덮어갔습니다. 예쁘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혈압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검사예요. 내일 결과 나오면 퇴원 날짜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이곳에 왔고, 이제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있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입니다. 그는 침대 옆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장 기능 82%, 면역 수치 정상, 거부 반응 징후 없음. 그는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심장, 폐, 간, 모두 정상입니다. 약물 부작용도 없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완치된 건가요? 김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죽음을 선고받았던 제가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일주일 후 가능합니다. 최종 상담과 퇴원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김준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함께한 겁니다. 그리고 슐레징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그날 오후 박현진 교수가 왔습니다. 그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축하합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 데이터는 의학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수술을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어요. 당신과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압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약물 복용법을 배우고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줬고 영양사는 식단표를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에 가셔도 이 식단을 유지하세요.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자주 드시면 좋겠어요. 몸에 잘 맞거든요. 마지막 날 밤, 저는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책, 편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벽에 붙여뒀던 메모지를 떼었습니다. 이 나라, 나를 살렸다라고 쓴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약을 받고 마지막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준호 씨가 직접 배웅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건강하세요. 슐레징거 씨.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김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선택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본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선명했고 생생했습니다. 이 도시, 잊지 못할 거예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짐 검사를 받고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젠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 서울 시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살아서 이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 거야. 젠슨이 말했습니다. 꼭 다시 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받은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의료 기록, 약 처방전, 주의사항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김준호 씨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슐레징거 씨,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기적을 만난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리 내년에 한국 가요. 꼭 가야 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저는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 나라, 나를 살렸다라고 쓴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글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준 생명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젠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가을에 서울 간다. 함께 가자. 무슨 일로? 사업도 있고 감사 인사도 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꼭 가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앞을 지나고 정원을 걷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생명을, 이 기회를 준 나라에게. 2025년 10월에 서울은 선선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습니다. 에릭, 이쪽으로. 젠슨이 앞서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젠슨 황 대표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젠슨은 익숙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업 미팅도 있고 오래된 친구들도 만나려고 왔습니다. 젠슨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요. 기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거리가 여전히 깨끗했고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먼저 어디 갈까? 젠슨이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던 날,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슐레진저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완전히 정상생활하고 있어요. 김준호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의학 관련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모두에게 전해주세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준호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근황, 건강 상태,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였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 먹어요? 자주 먹습니다. 아내가 배워서 만들어주거든요. 김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젠슨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 갈까? 치킨 먹으러 가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의 한 치킨집이었습니다.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젠슨은 웃으며 사진을 찍어주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젠슨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여러 개를 붙여서 앉았습니다. 치킨이 나왔고 사람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바삭한 치킨이었습니다. 입에 넣자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맛있어요?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엔비디아에 대해 물었고, 인공지능에 대해 물었고,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젠슨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황 대표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젠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만에 한국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젠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봤습니다. 치킨도 좋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젠슨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고마운 건 제 친구를 살려준 이 나라예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에릭 슐레징거입니다. 엔비디아 이사회 멤버이고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젠슨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2년 전 에릭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병원도 수술을 거부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저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함께 움직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젠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건 제 친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한국 의료진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치킨 한 조각에도 생명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않을 겁니다.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에릭 슐레진저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년 전, 저는 이 나라에 왔습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적을 주었습니다.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인간적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1명의 의료진이 14시간 동안 수술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도 제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려야 할 생명이었을 뿐입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도해도 될까요? 젠슨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임원, 한국 의료진에게 생명 구해. 젠슨 황 감동의 고백.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감동이에요. 한국 의료진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병원 식구들이 다들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알려져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히 알려져야죠.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 거리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시 올 거야? 젠슨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매년 올 거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인간을 사랑해주셔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고 서울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칩보다 깊은 인연에 대해서, 기술보다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엔비디아 이사회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료인공지능 프로젝트 지원 제안. 제목을 쓰고 내용을 채웠습니다. 기술 지원, 연구 협력, 인재 교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데운 건 서울의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가장 추운 겨울날, 죽음의 문턱에서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치킨보다 깊은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